왜 이리 놀라세요? 뭐가 보이시는 건가요? 29살 무당 윤서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운명을 보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볼 수 없다. 외롭게 점집을 운영하던 어느 날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건축가 강민혁이 찾아온다. 그의 사주를 보는 순간 서아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붉은 실이 그와 자신을 잇고 있는 것. 500년을 기다린 천생연분의 표시였다. 과연 500년을 기다린 이 사랑은 이번 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29살의 무당 윤서아입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작은 점집에서 10년째 사람들의 운명을 봐드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태원 뒷골목 2층에 자리한 제 점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재단과 작은 상담 테이블,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신장이 전부예요. 매달 60만 원씩 내는 월세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이 공간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그날은 10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찬비가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죠. 손님이 뜸한 날에는 늘 그렇듯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을 앞둔 나이에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제 신세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분이신 것 같았죠. 문이 열리고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값비싼 코트를 입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실례하지만 사주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그분을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여쭤보고 사주를 뽑기 시작했죠. 강민혁? 35살. 건축가라고 하셨어요. 6개월 전 회사에 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했지만 최근 프로젝트가 연달아 무산되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했습니다. 사주를 펼쳐놓고 사주팔자를 살피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기운이 느껴졌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분의 손을 잡고 손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을 맞잡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죠. 붉은 실. 제 손목에서 시작된 가느다란 붉은 실이 그분의 손목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 감긴 게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놓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환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보이는 어느 가을날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양반 도포를 입은 남성. 그 얼굴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성과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혁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웠나 봐요. 저는 황급히 손을 놓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무당 생활 10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천생연분의 징조. 설마 이게 그거란 말인가요? 민혁 씨는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이 사람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아려오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사주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 사람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을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민혁 씨의 사주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그 붉은 실 생각뿐이었죠. 강민혁 씨,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11월 중순쯤부터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조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민혁 씨는 제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의 진지한 눈빛이 제 얼굴에 머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손님을 봐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상담은 4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민혁 씨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노트에 꼼꼼히 적으셨죠.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어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시면 점집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 씨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천만에요. 힘든 시기지만 꼭 잘 되실 거예요. 민혁 씨는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 상담료를 주고 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붉은 실. 그분과 저를 이어주는 운명의 붉은 실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아야, 너도 언젠가는 내 천생연분을 만나게 될 거다. 그때 내 영혼이 알려줄게야. 이 사람이다 하고 말이야. 그때는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는 무당입니다. 신을 모시는 사람이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무당은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특히 남녀 간의 정은 신내림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연애는커녕 남자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낌은 뭔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건가요? 이건 신의 계시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혁 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진지한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점집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민혁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 제 조언이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설마. 문이 열리고 민혁 씨가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또 뵈러 왔습니다. 그분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지난번에 조언해 주신 대로 했더니 거짓말처럼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다시 뵙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었죠. 아, 네. 잘 됐네요. 앉으세요. 민혁 씨는 커피 2잔을 사오셨더라고요. 하나는 제게 건네주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이나 사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민혁 씨는 건축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돌아가시는 민혁 씨를 배웅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이 궁금하구나.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이런 감정이 사랑의 시작인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는 무당이에요.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혁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점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관련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이었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타이밍을 물어보신다거나 새 프로젝트의 방향을 점쳐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혁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점술 상담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10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오후 4시쯤 점집에 오셨어요. 그날따라 표정이 밝아 보이셨죠. 선생님, 오늘은 상담이 아니라 그냥 커피 한잔하러 왔어요. 민혁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점집에서만 뵈니까 제가 너무 손님 같잖아요. 근처 카페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점술가와 손님의 관계를 벗어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오늘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괜찮아요. 우리는 점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10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민혁 씨는 그날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건축가가 꿈이었다는 것, 31살에 독립해서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는 것, 3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 그리고 6개월 전 큰 투자를 받아 회사를 확장했지만 연달아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까지 갔다는 것. 정말 막막했어요. 민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직원 12명은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밤마다 잠을 못 이뤘죠. 그러다 친구 소개로 선생님 점집을 찾게 된 거예요.
저는 민혁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혁 씨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주와 풍수를 바탕으로 최선의 조언을 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약하세요. 그날 민혁 씨의 운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치를 동쪽으로 옮기시고 책상 왼쪽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으세요. 민혁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조언대로 했을 때마다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무산될 뻔했던 계약이 성사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한 달 만에 3억 원의 계약을 따냈고 2달째에는 8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했죠. 12월 첫째 주 목요일 민혁 씨가 카페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민혁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 내년에는 새 프로젝트도 3개나 잡혔어요.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 손을 잡은 민혁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을. 이 사람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이건 이제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신께 여쭤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 마음이 옳은 건지, 이 인연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요. 12월 보름날이었습니다. 무당에게 보름은 특별한 날이에요.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때라 신과의 교감도 가장 깊어지는 시기죠. 저는 그날 오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점집 문을 닫았습니다. 제단 앞에 앉아 촛불을 켜고 정화수를 떠놓았죠. 평소처럼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강한 한기가 밀려왔어요. 촛불이 거세게 흔들리더니 눈앞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내림이었어요. 제 의식은 점점 멀어지고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죠. 조선시대로 보이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숲속에 작은 굿당이 있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무녀가 혼자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무녀의 얼굴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말을 탄 양반이 나타났어요. 도포를 입은 30살쯤의 남성.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혁 씨였어요. 아니, 전생의 민혁 씨였죠. 환영 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양반과 무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신분의 사랑이었죠. 그들은 몰래 만났고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양반의 집안에서 혼처를 정했고 무녀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이별의 순간 양반은 무녀의 손목에
붉은 실을 묶어 주었습니다. 50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꼭 함께하자고 약속하며요. 무녀는 평생 그 붉은 실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를 기다렸죠. 양반 역시 정략혼으로 맺어진 아내와 살면서도 평생 그 무녀를 잊지 못했어요. 환영이 거기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면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00년을 기다린 인연이니라. 이제 그대들은 다시 만났느니라.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니니라. 큰 시련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리라. 신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로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시련을 이겨낸다면 500년의 한이 풀리리라. 그 말과 함께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단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3시간이나 신내림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혁 씨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끌림, 붉은 실의 환영,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모든 게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큰 시련이라니. 무엇을 각오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이 사랑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혁 씨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전화라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민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런데 오늘 밤 꼭 뵙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금 나오실 수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신께서 저에게 신내림을 주신 바로 그날, 민혁 씨도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나갈게요. 어디서 뵐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강공원으로 나와달라고 하셨어요. 점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반포 한강공원이었죠.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점집을 나섰습니다. 12월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민혁 씨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죠. 저를 발견한 민혁 씨가 일어서며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러서 정말 죄송해요. 민혁 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으로 부서지고 멀리서 유람선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민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선생님, 아니 서아 씨. 민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반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처음 점집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민혁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제 모든 걸 보여주고 싶지?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랑이라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눈빛이 말해주거든요. 당신이 저를 볼 때 그 따뜻한 눈빛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0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어요.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운명이었죠. 저도요. 저도 민혁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고백을 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혁 씨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분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500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사람. 이 온기가, 이 감촉이 제 영혼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민혁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천천히 입술을 맞춰주셨습니다. 제 생의 첫 키스였어요. 달빛 아래 한강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첫 입맞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민혁 씨의 눈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신께서 말씀하셨던 큰 시련. 그게 무엇일지 알 수는 없었지만 곧 다가올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혁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밤 신내림을 받았어요. 제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50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신께서 경고하셨어요. 큰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요. 민혁 씨는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시련이 오든 저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500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한강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우리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죠.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시련은 언제 찾아올까? 다음 날 아침 10시 민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서아 씨, 어머니한테서 방금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재벌가 딸과 선을 본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련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예요. 민혁 씨는 그날 오후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고 저는 점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저녁 8시쯤 민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어요. 민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분과 꼭 만나보래요. 그분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제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20억. 민혁 씨 회사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지금 남은 빚도 다 갚고 회사를 2배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거예요. 민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부 투자잖아요. 그분 딸과 만나라는 게. 저는 서아 씨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억이라는 돈, 민혁 씨의 미래, 그리고 저,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일주일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혁 씨의 어머니가 점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분이었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홀린 점쟁이군요.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그런데 점쟁이 따위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집안 망신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혁이는 유명한 건축가가 될 아이예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당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당신이 정말 민혁이를 사랑한다면 떠나줘요. 그날 어머니는 30분 동안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죠. 민혁 씨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헤어지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민혁 씨에게 짐이 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떴어요. 유망 건축가 강민혁, 무당과 열애설. 누군가 저와 민혁 씨가 한강을 걷는 모습을 찍어 언론에 판 거였어요. 기사 댓글은 끔찍했습니다. 건축가가 무당이랑 사귄다고요. 웃기네. 미신 믿는 사람한테 건물 설계 맡기면 무당집이 나오겠네요. 요즘 세상에 무당이라니 한심하다. 민혁 씨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따지고 직원들도 불안해한다고요.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계약도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대요. 저는 점집에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어요. 인터넷에 제 점집 위치가 공개되면서 악플러들이 찾아와 욕을 하고 갔죠. 사기꾼, 남자 꼬시는 게 주술이냐? 창문에 돌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민혁 씨가 저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매일 밤 전화할 때마다 그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2주일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혁 씨에게서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서아 씨, 민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3명이 동시에 투자 철회를 통보했어요. 이유가 무당 스캔들 때문이래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신께서 말씀하신 시련이 이거였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혁 씨를 사랑하지만 그분을 놓아줘야 한다고요. 이틀 후 민혁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한강공원이었어요. 12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민혁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 웃음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 될 거였습니다. 민혁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민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 때문에 민혁 씨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회사가 위험해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모든 게 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 민혁 씨를 이상하게 볼 거고 회사는 계속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제가 무당인 한, 민혁 씨 옆에 있는 한요. 그럼 내가 다 버리면 돼요. 민혁 씨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서아 씨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혁 씨 꿈이잖아요. 건축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거, 그게 민혁 씨 인생 전부잖아요. 그걸 저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내 인생 전부예요. 민혁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건축보다 회사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영원히 이 품에 안겨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저는 힘을 다해 민혁 씨를 밀어냈습니다. 민혁 씨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없어야 더 잘 살 수 있어요. 재벌가 딸과 결혼하세요. 그게 민혁 씨한테 더 좋은 선택이에요. 서아 씨, 민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500년을 기다린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더 헤어져야 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그 시련이 이거예요. 서로를 놓아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민혁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민혁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행복하세요. 뒤에서 민혁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걸으면서도 계속 울었죠. 다음 날 저는 점집 문을 닫았습니다. 짐을 챙겨 강원도 시골에 계신 스승님께로 떠나기로 했어요. 여기 있으면 민혁 씨 생각만 날 것 같았고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월세는 6개월치를 미리 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 1,200만 원을 다 썼죠. 재단과 신장은 스승님께 부탁해서 모셔갈 거였어요. 짐을 싸면서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민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나왔습니다. 한강에서 찍은 거였어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꽉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요, 민혁 씨. 제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틀 후, 저는 새벽 5시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겠죠. 민혁 씨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혁 씨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한유진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혁 씨가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요.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민혁 씨가 나타났어요. 붉은 실로 묶인 우리 손목. 500년을 기다린 인연.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강원도 산속 스승님 댁에서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하지만 민혁 씨 생각은 하루도 빠짐없이 났습니다. 스승님은 70줄의 할머니 무당이셨어요. 제 외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분이죠. 스승님은 제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시간이 답을 줄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1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겨울비는 눈보다 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죠. 저는 스승님 댁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빗소리 사이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올 리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스승님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아 씨, 윤서아 씨, 여기 계세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혁 씨였어요. 민혁 씨가 이곳까지 찾아온 거였죠. 저는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민혁 씨가 보였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민혁 씨, 왜 여기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민혁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운명이든 아니든 제가 선택한 건 당신입니다.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어떡하고요? 어머니는요? 결혼 얘기는요? 다 거절했어요. 민혁 씨가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와의 만남도 20억 투자도 어머니 설득도 다 소용없었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민혁 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회사 책상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민혁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로 만든 작은 팔찌였어요. 제가 한 달 전 민혁 씨께 몰래 선물한 거였죠. 아군을 막아준다고 하면서요. 이걸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민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당신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저 때문에 민혁 씨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아니에요.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의미를 찾은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그냥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때 뒤에서 스승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젊은이. 스승님이 민혁 씨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민혁 씨는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킬 자신 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스승님은 한참 동안 민혁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시선을 돌리셨죠. 서아야. 스승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신께서 원하신 건 내 희생이 아니었단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 성장하는 거였어. 이 젊은이와 함께하거라. 이것이 너희 둘의 운명이니라. 스승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혁 씨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민혁 씨도 저를 꽉 안아주셨죠. 미안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민혁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그날 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떴습니다. 민혁 씨와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 씨는 큰 회사를 정리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건축 사무소를 차렸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 경로당, 보육원, 작은 도서관.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민혁 씨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혁 씨 사무실 한쪽에 작은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점을 보기보다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했죠. 무당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스승님 댁 마당에서 친한 친구들과 가족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죠. 민혁 씨 어머니도 오셨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민혁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여셨대요. 식이 끝나고 스승님께서 저희 손목에 붉은 실을 묶어주셨습니다. 500년 전 약속한 그 붉은 실이었어요. 운명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민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목의 붉은 실이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500년을 기다린 사랑, 큰 시련을 이겨낸 사랑.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운명을 써내려갈 겁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